안녕하세요. 포유법률사무소입니다. 내 가족이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돼서 체포됐다.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할 행동 요령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절차는 딱 이렇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사건 내용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죠?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정보를 알아야 대응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담당 수사관한테 바로 전화를 하셔갖고요. 내 가족이 아니면 내 지인이 도대체 무슨 사건 때문에 지금 구속이 돼 있냐 이거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수사관들 연락하면 물론 당연히 뭐 강압적이거나 조금 굉장히 귀찮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경찰이나 검찰이 어떻게 보면 아주 강력하고 권위 있는 기관으로 보일지 몰라도 실제 우리 소송 절차 가잖아요. 그러면 판사님 가운데 딱 계시고 밑에 이제 경찰이랑 피고인 앉아 있고 변호인 선임됐으면 변호인이랑 같이 이제 피고인 앉아 있고 그래서 양쪽에 딱 앉아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고인이나 뭐 검찰이나 다 대등 당사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주장 및 진술에 있어서의 신빙성도 피고인의 그것과 동일하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 피고인 측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막 굽신거리거나 일방적으로 막 상대방 주장을 수용하면서 네네 할 대상은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대등하게 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건 관련한 정확한 정보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물론 아무리 대등 당사자라고 해도 수사관이 이제 구체적인 사건 내용까지 알려줄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수사관한테 최소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어디에 갇혀 있고 뭐 수감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그 기본적인 정보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만 일단 최대한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사실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가족 면회를 가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면회를 가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내 가족이 구속됐다고 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불안하실 거예요. 그리고 구속된 당사자는 더 그럴 거란 말이죠. 불안에 막 떨고 있을 가족을 여러분들이 가서 조금 달래주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수사관이 한 얘기는 맞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족 면회도 필수입니다. 수사관 말만 믿고 그렇구나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가족분들은 이건 사건명을 안다고 해도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일단 가족들이 면회를 간다고 해도 경황이 없기 때문에 질문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멘붕 상태에서 막 시간 보내다가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변호사가 선임이 돼서 유치장 접견을 딱 빠르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당사자한테 직접 사건 내용을 듣고 방어 전략을 탁탁탁 세워 나가게 될 겁니다. 특히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유치장에 잡혀가잖아요. 경찰들도 이거 힘들게 잡아갔는데 다시 풀어주고 싶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 높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당사자들도 이제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다 보니까 불리한 진술을 줄줄줄줄 늘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진술들이 추후에 이제 유죄의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빠르게 변호사가 좀 유치장 접견을 가서 좀 당사자 진정도 좀 시키고요. 그리고 증거 검토를 해서 진술 방향을 빠르게 좀 설정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족 면회와는 달리 이제 변호인 접견은 늦은 시간에도 가능하고요. 비밀 대화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만 선임되면 바로 움직여서 피의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님 경우에도 며칠 전에 보이스피싱 전달책 하다가 긴급 체포된 분 사건 맡게 됐는데 선임되자마자 그날 밤에 다른 약속 다 취소하고 유치장 접견부터 가셨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 선임 중요한 건데 그리고 더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접하는 사건이 뭔가요? 구속사건입니다. 그러면 구속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구속 요건은 일단 주거가 불분명하고 도주 우려, 증거인멸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시되는 게 뭔지 아세요?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입니다. 법원에서는 이거 실형이 나올 정도의 범죄면 주거 불분명, 뭐 도주 우려, 증거인멸 염려 뭐 이런 거 없어도 구속하는 빈도가 꽤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대부분 생계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마약 같은 경우 중독성에 있어서 이게 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범률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시켜 놓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구속이 됐다는 사실 자체가 유죄 판결이나 이제 실형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거고요. 이 정도 사건이면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이제 반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가둬놓는 경향도 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 가족이나 지인이 구속이 됐다 그러면 실형이 나올 사건이라고 조금 보셔야 되는 거고요. 실형이 나올 사건에서는 어쨌든 그 실형의 형량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여러분들 뭐 법리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 이런 거 관심 없으시잖아요. 어떻게든 지금 여러분들 가족이 사회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럴라 치면 당사자분들이 그런 법리나 기술에 대한 지식이 있나요? 없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무죄를 다투든 형량을 줄이든 간에 이게 당사자 본인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를 다퉈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적부심의라고 해서 요건이 갖춰져 있는지 판단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인용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인용되려면 이게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구속 전담 영장 판사가 보통 이제 수석 형사 판사란 말이에요. 주말에 당직이고 막 그런데 근데 수석 형사가 다 사건 보고했는데 그 밑에 있는 어떻게 보면 따까리 판사가 적부심 들어가서 그거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거 못 바꿉니다. 똑같은 사실관계에서는 뭐 그렇다는 거고 새로운 증거나 아니면 막 사건을 뒤바꿀 수 있는 증거관계가 나왔다 이러면 가능할 텐데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다단계나 폰지 사건 같은 게 터졌다고 해볼게요. 다단계 뭐예요? 내가 수익을 몇 프로 준다라고 하고 막 사람들 모집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받은 게 한 100억 돼요. 근데 내가 사람들한테 수익이라고 해서 돈을 막 뿌렸는데 그 돈도 한 100억 돼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사기를 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거 돈 받은 만큼 다 뿌려갖고 실질적인 피해액은 굉장히 좀 얼마 없었다 라고 하면 실형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때는 이제 검사가 이거 특정한 증거만, 그러니까 돈 받은 내용만 정리해서 넣은 거 아니냐,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뿌린 돈도 정리해서 제출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피의자 가족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고 피의자 당사자랑도 얘기를 해봤는데 범죄 성립을 단정 지을 수 없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딱 나왔다 이러면 적부심에서 한번 대차게 다퉈볼 여지가 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본안 소송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제 방어 전략도 미리 짜야겠죠. 자, 완전 무죄를 주장할 건지,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합의를 할 건지, 그리고 만약에 합의를 한다 그러면 예상되는 합의 시점이랑 마련해야 될 금액은 얼마 정도인지, 얼마 정도 합의 및 공탁을 해야 실형을 면하고 집유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인지,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변호사가 사건을 딱 검토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무죄 취지로 간다고 해도 변호사가 수감되어 있는 피의자를 면회를 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무죄 주장 뒷받침하는 자료를 추후에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거지, 본안 소송이 시작되고 나서 그때부터 부랴부랴 증거 수집하고 피고인 만나서 막 면회하고 그러면 그거 뭐 제대로 증거 수집이 되겠나요? 자, 그리고 합의를 한다 그래도 예상되는 합의 시점에 맞춰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적정하게 모아둬야 될 금원이 얼마인지 미리부터 계산을 하고 있어야 나중에 그 금원을 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딱 실형을 면할 수 있는 금액을 변호사하고 얘기해서 딱 정한 다음에 그 부분을 언제까지 모아야 되는지, 또한 무죄 주장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면회를 해가지고 어떤 증거들을 수집해야 될지 미리 다 정해놔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공소 제기가 되면 그때부터 보석 신청이 가능한데 보석 보증금이 옛날에는 뭐 한 500만 원 이랬는데 요새는 한 2천만 원 이상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작년 법원에서 낸 통계를 보면 작년 한 해 법원 사건에서 한 54.5% 정도에서 보석을 인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해볼만 하다는 거고요. 보증보험금으로도 이제 보증금 납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 시도해볼만 합니다. 자, 이제 본안 소송에 돌입했다라고 하면 혐의를 증명하는 과정들이 있겠죠. 자, 우리는 방어하는 입장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각종 증인신문 아니면 뭐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양형을 준비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든 아니면 집행유예를 받든 석방되는 게 목표가 될 겁니다. 보통 공판이 열리면 보통 한 번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을 두는데 재판부에서는 이게 구속사건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재판을 끝내서 선고를 하려고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법원에서 피고인을 구속해 놓을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다 보니까 6개월 이내에 될 수 있으면 조금 이제 끝내려고 많이 해요. 안 그러면은 피고인들을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6개월 안에 끝내려고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기일이 이제 좀 집중적으로 열리는데 한 기일에서 증인신문도 하고 뭐 증거에 관해서 막 PPT 띄워놓고서 설명도 하고 그런 절차들이 이루어지고요. 피고인 신문 등의 절차 등도 이루어집니다. 그런 과정들에서 전략을 잘 짜서 대응을 잘해야 석방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가족이나 지인이 체포됐을 때 여러분이 취해야 되는 조치들과 절차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형사재판은 이게 좀 민감한 과정이 많아갖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다 얘기해드리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저희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각종 구속사건들을 진행하면서 의뢰인들 위해 좋은 결과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고 있으니까요. 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포유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